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한국 시장에 별 도움이 안 됐던 중국에서의 큰 모멘텀이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비의 급진적인 위축, 민간의 부동산 투자의 위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겠죠. 예. 11월에 이 두 가지 의미 있는 변화들이 확인됐어요. 저는 이 박스권이 우상향의 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변수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 중국이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좀 틈틈이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꾼의 김동환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내년을 어떻게 준비할까 여러분 고민하시죠? 특히나 올해는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내년의 추세가 더욱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IMF가 세계 경제가 2023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이란 예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 멈출 줄 모르는 금리 인상, 그리고 더 강한 긴축의 시대가 예고되는 지금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서 다가오는 2023년을 맞이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두 분의 경제 전문꾼들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자, 지난 수개월 동안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갈수록 떨어지는 가운데 최근 OECD가 IMF와 세계은행 전망보다도 더 낮은 2.2% 성장을 제시한 바가 있죠. 글로벌 금융위기와 팬데믹이 지구촌을 휩쓸었던 2009년과 2020년을 제외해 놓고 보면 지난 30년 이후에 최저 수준의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30년 내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 2023년 세계 경제 아래 공포가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그럼 올해보다 내년 경제가 더 어둡고 불확실해지는 겁니까? 이 생각만 해도 우울한데요. 자, 오늘 두 분의 경제 전문꾼들에게 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세계 경제의 우울한 전망에 대한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한용 본부장님, 네. 내년 경제 짧게 축약하자면 어떤 성격을 띈다고 보십니까? 이게 경기 하강이 침체를 꼭 의미하는 건 사실 아니고, 예. 근데 지금 또 침체인 것처럼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데이터들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네. 지금은 이거를 좀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요. 네. 그래서 뭐 저조차도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재화 부분을 보면 약간 또 침체에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서비스 부분을 보면 또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내년 2023년도에는 저희가 뭐 사실 연준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데이터를 보고 이제 지금 이후에 이제 방향성을 좀 확인하는 과정, 그렇게 좀 잡힐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 기준치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보고 좋은 걸 좋게, 나쁜 건 더 나쁘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좋은데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정이 이제 내년일 것 같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데이터에 입각해서 투자를 좀 진행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한다. 예,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중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30년 만에 가장 강한 강도의 긴축을 진행했는데요. 올해 우리가 어디에 위치해 있냐라는 걸 보면 내년도 우리가 뭘 봐야 될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질 텐데 네.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수요가 부러지는 건 아닐 겁니다. 네.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긴축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의 균형점에서 수요를 부러뜨려서 예. 공급가의 새로운 균형점을 잡으면서 물가를 하락하게 하는 정책 도구이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금리를 올린다고 바로 수요가 훼손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그림은 아닐 겁니다. 올해 우리는 금리 인상과 수요 위축, 물가 안정 그 중간에 서서 전후의 불확실성 모두를 소화했던 것들이죠. 네. 이제 통상적으로 외부 변수나 금리 레벨대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금리를 인상하면 9개월에서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이제 수요, 뭐 소비라든지 고용 지표 같은 것들이 부러지기 시작하겠죠. 네. 올해 3월에 금리를 올렸으니까요. 지금 12월이 딱 그 사이클에 접어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올해는 사실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시장을 지배했다라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급속도로 진행됐던 이 긴축이 얼마만큼의 수요를
풀어뜨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림을 확인하는 구간이 이제 아마 연말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가장 큰 위험일 텐데요. 지금 IMF의 전망치 OECD 그리고 얼마 전에 발표된 연준의 경제 전망이나 주요 지표들의 데이터를 보면 사실상 침체를 가정해 놓고 우리는 얼마만의 충격들을 이제 반영해야 나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확인해야 되는 구간. 그래서 침체 여부나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합니다. 근데 앞에서 이한영 본부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강한 충격의 그림으로 지금부터 이제 기업이익이나 경제 성장률이 아마 추가적으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 부분들을 올해 소화해야 되는 구간에 이제 진입한 거죠. 그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중국을 바라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내년 세계 경제를 좌우할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박석중 부장께서는 중국 통일시기도 하시니까 저요.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세계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중국이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내년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팬데믹이 다시 중국의 이제 봉쇄 정책이 열리면서 그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중국 경제? 사실 올해 변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애널리스트로 되게 고통스러운 한 해였어요. 이제 제가 중국을 바라봤던 핵심은 중국 정부는 이미 올해 상반기부터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정도의 경기의 하방을 터치했고 통화와 재정의 확장에 대한 명확한 스탠스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저는 중국 경기가 올해 상반기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그런 그림일 거고 그 가운데서 이제 미국이나 침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왜 이런 생각이 틀렸을까라는 것들을 복기해 보니 결국은 두 가지였어요. 코로나 방역에 의한 소비의 급진적인 위축, 예. 그리고 재정 정책에 뒤따라가지 못하는 민간의 부동산 투자의 위축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됐겠죠. 예. 그래서 제가 내년을 전망하면서 중국을 이야기할 때 내년 전인대까지 이 두 가지가 풀리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예. 이야기를 적었었는데 11월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확인됐어요. 그래서 아마 주가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정점을 찍고 그리고 다시 경제 봉쇄나 사회 시스템 우려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박스권의 그림을 그릴 텐데 저는 이 박스권이 우상향의 궤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2, 3년 동안 눌려져 있던 수요들이 회복할 테니까요. 부동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공적자금 집행이나 대출 규모를 확대하고 정부가 보증을 쓰는 신용에 대한 완충 장치를 만든 것도 눌려있던 부동산을 정상화시키는데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다만 공적 자금이 들어간다는 건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부실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럼 또다시 위험의 회피가 나오겠지만 이 또한 수요 촉진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그림이겠죠. 네. 근데 저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논의해보고 싶은데 중국의 반등은 미국의 충체 완충작용 그리고 한국 수출, 대한민국 경제 혹은 외국인 수급과 관련한 부분에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올해 되게 의미 있게 모니터링해야 될 시점에 좀 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좀 첨언만 좀 하는 형태로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가 올해 중국 시장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참 경제는 자본주의 국가처럼 움직였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방역이랑 정치는 공산주의처럼 움직였다. 이제 그 괴리가 저희가 이 시장을 보면서 맞추기 힘들었던 요인이 그냥 약간 근원적인 이슈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년 동안 넘게 좀 눌러졌던 게 보면 결국은 크게는 보면 부동산 규제, 또 하나는 플랫폼 규제 요 두 개였고 직관적으로 표현을 좀 해보자면 부동산 규제는 이게 자산에 대한 그리고 자산가들에 대한 컨트롤이 좀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뭐 지방 정부나 아니면 자산가들의 움직임에 좀 제약을 줬다라는 게 있는 거고 플랫폼 규제는 뭐냐면 약간 젊은 층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는 좀 테크 기업들의 그런 약간 성장성 이런 것들이 뭐 약간 뭐 산업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거기에 고용된 그런 사람들한테에 주는 영향도 그렇고 뭐 약간 사회적으로 다 다방면으로 좀 영향을 많이 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국의 사회를 뭐 방역 통제도 있지만
약간 텐션적인 측면에서 좀 톤 다운 시키는 그런 역할을 요 두 가지 주제가 했다라고 판단을 들고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에 경제공작회의가 만약에 연기한다나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긴 있었는데 결국은 예정대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 했다는 것 자체가 정부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다음에 4년 만에 거기에 문구에 다시 삽입된 게 이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문구가 다시 삽입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내년에 저희가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한국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됐던 중국 시장이긴 한데 이런 규제들의 방향성이 좀 바뀌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더 이상 발목 잡을 일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모멘텀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약간 우리 중국에서의 큰 모멘텀이 한국 시장에 미국에서 조금 둔화되는 모멘텀을 좀 작동시켜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2년은 사실 중국이 발목을 잡는 그런 한 해였다. 경제 성장률 측면에서 그렇고 우리 주시장에 대한 미치는 영향, 네. 그렇죠? 네. 또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다 중국의 부정적인 영향이었다면 오히려 2023년은 이 미국에서 불어오는 역풍에 대한 반작용, 일종의 순풍이 중국으로부터 네. 한반도를 향해서 불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네. 보는 시각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동의하시는 그럼요. 거죠? 네, 맞습니다. 역풍이 부는 근원지인 미국 얘기를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워낙 이제 박석준 교수 중국 전문가라서 보자마자 중국 얘기를 여쭤봤는데, 자, 인플레이션의 정점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듯 할 정도로 물가의 하락에 대한 전망들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걸 반영하는 경기가 어느 정도 다운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그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박석준 부장께서 먼저 좀 폼을 열어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는 반드시 정점을 하긴 했고 그리고 추세적인 하락을 갈 겁니다. 근데 떨어지는 구간이 어디고 속도가 얼마만큼인지가 되게 중요할 텐데 공급망이 완화되고 기저효과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위축 같은 것들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점은 확인할 텐데 네. 문제는 이 상품 물가는 떨어지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서비스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가 낯으신 분들에게 서비스업의 원가가 뭔지를 질문하면 되죠. 네. 서비스업의 원가는 임금이에요. 임금은 고용과 상관이 있죠. 근데 지금은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의 환경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금리로 고용이 하락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가 힘들죠. 이민자들을 안 받기 시작해서 미국의 서비스업은 여전히 타이트한 고용이고 인플레 감축 법안에 대한 투자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돼서 내년에 전례 없이 높은 제조업 고용 환경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연준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설령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혹은 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렸던 금리를 시장이 내년도 하반기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정책 효과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연준은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시장은 연준과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가겠죠. 근데 그 결말이 어떨 것 같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누구의 전망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확인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 보여요. 그럼 저는 확인해야 되는 건 가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미국 구준에서 S&P 500의 PER은 18배 정도 수준이죠. 이 정도면 과거 S&P가 받았던 밸류에이션의 상단에 위치했죠. 싸냐 비싸냐를 이분법으로 물어보면 비싸요. 장단기 금리 차로 보면 미국 장기물 채권은 가격 상승이 너무 크게 진행됐어요. 금리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저는 또다시 매파적인 연준을 시장이 한번 수용해야 되는 구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통화정책에 대한 우려감들도 주가에 한 번 더 반영돼야 되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 섞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의 말씀하신 시장과 연준 간의 인식의 갭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조금 가혹한 시장 분위기를 한두 번은 더 겪어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이한영 부장은 좀 다른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 그렇게 큰 신뢰를 준 건 사실 없지만 뒤늦게라도 인플레 파이터로서 지금 되게 큰 싸움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근데 이제 그 끝도 어느 정도 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드는 게 변곡점을 형성시켜줬다라고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사실 예. 저게 언제 내려올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드는 게 시장의 변동성이 오히려 좀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실업률에서
그 실업률을 더 상향 조정하긴 했는데 1%포인트 정도 안 되게 기존 전망보다는 좀 더 실업률을 올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런 걸 보면서 지금 연준은 우리는 경기 연착륙이야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 근원은 사실 임금이랑 고용 상태가 좋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 저쪽에 내려가는 데이터들 좀 확인하고 싶은 시간 벌기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져서 어쨌든 점도표상 지금 2월, 3월에 한 25 이렇게 한 2번 정도 인상을 좀 시키면 일단은 뭐 터미널 레이트 제공하는 데까지는 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인플레이션 어차피 저희가 꺾여 내려가는 그 본격적으로 네. 꺾여 내려가는 지표들을 2분기 정도에 확인할 것 같으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연준조차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 확인하는 과정에 들어간다라고 보여져서 저는 일단 상반기 한 2번 정도 올리고 나면 그러니까 1분기 정도에 올리고 나면 인상 추세는 좀 꺾이지 않았냐. 1월, 3월. 2월, 3월 정도로 2월, 3월.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사실 헷갈리는 이유는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은 16세에서 19세인 거고 그다음에 녹색은 20세에서 64세까지인데 문제는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저분들이 이번에 언제 많이 은퇴를 했냐면 코로나 구간에 확 은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연령대에 포함된 한 15% 정도가 은퇴를 하고 지금 안 돌아오고 네.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정책 이후로 이민자도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전체적인 공급량이 지금 노동의 공급량이 타이트한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금이 빨리 안 빠져내려오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좋게 해석하는 쪽은 그래서 이 침체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아닌 쪽은 요거 보고 아닌 것 같은데 경제를 너무 그러니까 연준에서 정책을 계속 세게 쓰는 그런 과정이 오히려 침체를 더 빨리 촉발시킬 거다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거를 지금 연준은 사실은 이 2분기 정도에 확인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탠스로 보면 연준의 이런 정책 모멘텀,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모멘텀은 사실 저는 9월 달, 그다음에 이번 12월로 좀 피크아웃은 했고 마무리 구간은 내년 1분기 정도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석준 부장. 그럼 지금 뭘 보셔야 되냐면 경기 지표들을 보면 선행 지표들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이제 동행 지표가 꺾였고 후행 지표가 이제 고용 같은 것들인데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올랑 말랑 확인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냐? 동행과 후행이 부러지는 구간인데 이때 이제 이익이 훼손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내년 한 4, 5월까지 길게는 내년 6, 7월까지도 이익이 하향 조정돼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하향 조정이 되는 구간에서 비둘기적인 시장인 외파적인 연준을 수용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주가는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이익 곱하기 밸류에이션인 거죠. 대부분 이게 EPS랑 금리를 이야기하는 것들인데 나쁘게 되면 이익이 하향되는 구간에서 밸류에이션을 낮게 만드는 금리 상승을 반영해야 되는 구간이 나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 딱 맞는 S&P의 밸류는 저는 15배, 16배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지금 18배예요. 주가가 싸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익이 5% 이상 빠지고 할인율이 침체 중간 밸류에이션은 15배 이하를 받아버리면 S&P는 3,300도 깨집니다. 네. 근데 이게 되게 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네. 지금 대부분의 하우스들이 이야기하는 주가의 하단보다 살짝 높은 수준이에요. 하단보다는.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그 고평에 대한 생각들은 한국 주식에 대한 고평에 대한 생각보다는 훨씬 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국내 증시를 절하해야 되지만 미국은 정말 합리적인 마켓이에요. 과거 경험치에서. 그리고 한국은 저점을 이야기할 때 PBR이라는 장부 가치를 보잖아요. 미국은 제조업의 비중이 작아서이기도 하지만 버는 이익의 추정치가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 추정치에 대한 적정한 밸류를 금리, 뭐 회사채, RO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확히 매기는 시장이거든요. 그럼 지금 주가는 과거 경험치에서 보면 비싸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한국이랑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놓고 보면 미국 증시는 지금 싸 보이는 구간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미국 주식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것?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투자 매력에 있어서 내년을 보면 미국이 사실 최우선은 아니지 않겠냐. 이제 내년에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 지금까지 사실 고용이 좋아서 저희가 경과하게 잘 왔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기업도 그렇고 가게도 그렇고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재정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초과 저축 기여도 저거를 분기별로 보시면 지금 사실 코로나 때는 지원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걸 잘 많이 활용했다가 사실 최근 분기부터 들어서 보면 지금 그런 건 이미 다 소진한 상태고 이제 자기의 소득을 쓰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는 자료가 없지만 그 소득 분위별로 저희가 쪼개놓고 보면 하위층 그 소득 분위 쪽에서는 이미 다 소진한 상태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게 그럼 윗단도 이제 그런 영향을 이제 슬슬 받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연준에서 그 롱거에 대한 이슈가 계속 지속되면 결국은 상위 소득 계층도 이거에 대해서 영향을 점점점 받기 시작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소비라는 게 사실 그 센티도 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소비 둔화로 좀 이어져서 그럼 당연히 실적이 좀 둔화 이런 쪽으로 가는 거라서 사실 이제 박수중이가 말했던 거에 좀 이어서 보면 아직 뒤에 저 소비의 둔화가 기업 이익으로 반영되는 그 과정들이 좀 더 연장선에 있다라고 봤을 때 사실 미국 쪽에서는 밸류에이션 좀 부담 더하기 실적이 좀 더 내려올 수 있는 과정은 아직은 좀 남아 있어서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예, 이렇게 판단됩니다. 사실 우리 시장을 내년에 이제 그 주식이라는 관점에서 전망할 때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변수들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 얘기를 했고 이제 미국의 밸류에이션 얘기도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이 견고하다 이걸 상정하기도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밸류에이션 일부를 얘기했는데 사실 올해를 반추해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우리 시장을 규정했던 것 중에 환율의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사실 전에 없이 사실 거의 위기 수준의 환율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환율 얘기를 좀 해보고 갈 텐데 달러 인덱스를 비롯한 강달러, 우리가 뭐 킹달러라는 표현도 했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급격히 이 달러의 강세가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진단 말이죠. 박석중 부장 어떻습니까? 더 이상 이제 킹달러, 강달러를 얘기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사실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할 때 우리 주식이 올랐던 적은 없잖아요. 그럼요. 저는 강달러의 장기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통상 달러를 한 4, 50년을 그려보면요. 6년에서 9년 정도의 사이클을 가집니다. 저는 미국의 상대적인 경기에 대한 우위와 위험 회피에 대한 시장의 큰 흐름에서 달러가 기조적인 역전을 추세적으로 보이기는 어려울 거라고 네. 봐요. 근데 그 6년에서 9년의 장기 사이클 내에서도 6개월, 9개월은 순환적으로 강세의 힘이 약해지는 구간이 나오는데 아마 내년도 상반기를 좀 지나는 구간? 그런 구간을 봤을 때 달러 강세는 조금 누그러질 가능성은 높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희망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미국이 말대한 침체로 가서 물가가 좀 잡히는 그림에서 달러가 약세로 되는데 중국이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하면 달러가 약세로 가는 폭보다 원화가 강세로 가는 폭이 좀 강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의 가장 좋은 그림인데 상대적 원화 강세 시대.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의 되돌림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생각한다면 미국이 강한 약세를 보이지 않아도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는 그림이 나와도 한국에게는 크게 나쁜 일은 아니다. 흔히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투자자분들에게 여쭤보면 미국이 침체로 가면 한국을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결론인데 과거 경험, 저는 투자자분들에게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왜 과거 역사를 보는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네. 저는 이번에도 미국이 마일드한 침체에서 달러 약세되는 그림은 한국에 나쁘지 않다. 다만 정말 강한 정도의 약세를 기대하기는 여전히 달러에 대한 선호도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올해 저희가 겪었던 하나의 레벨을 한번 생각해 보면 1,300원 이상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달러가 더 강세로 갈 때는 상대적으로 미국 우위의 상황이 있고 글로벌하게 전부 다 리스크인 상황이 있는데 1,300원 이상에서 저희가 1,450원 언저리까지 이게 올라갔던 그런 상황에서는 그 미국 상대적 우위 더하기 그 글로벌 리스크가 같이 결합됐던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사이에는 또 당연히 우리가 무역 수지 적자가 계속 확대되는 그 과정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제거된 거는 글로벌 리스크는 어느 정도 완화됐다. 예, 그곳이 이제 저희가 되돌림 나왔던 게 1,400원 초반에서 1,300원까지 한 번에 하루에 뭐 60원씩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이슈가 그거에 대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과하게 줬던 부분을 싹 제거했던 그 구간이
이렇게 갔다 오는 구간에 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1,300원대에서는 박석준이 말한 대로 지금 이제 경기에 대한 그런 것들과 이제 상대적 미국 우위 아니면 이제 후행적으로 더 나빠지기 시작했던 유럽과 이제 중국에서의 되돌림 그거 더하기 이제 우리는 그걸 사실은 한국의 무역 수지 적자의 폭이 얼마나 줄어들 거냐로 확인이 될 건데 그래서 그 구간에 있는 과정이라서 지금은 과한 리스크 프리미엄 제거됐기 때문에 초달러 강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약이 좀 들어갔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는 뭐냐면 금리가 펀드멘탈을 적정하게 끌고 갈 수 있는 레벨이면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 이슈가 아니라 경기 체력이 좋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렇죠. 과정인 거고 지금 사실 그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킹달러 일변도로 갔던 과정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쨌든 어느 정도 하나씩 그 수급이 좀 맞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킹달러에 대한 거는 그 뭐 약세로 바로 간다 이런 이슈는 사실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약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주식시장 얘기를 이제 남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올해 대부분의 증권에서 틀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올해 2,100대를 갈 거라고 전망한 증권회사는 제 기억에 1년 전으로 제 기억을 회귀해 보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내년에는요, 상단을 얘기하시면서 2,600 이상을 보는 하우스들도 많지 않더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박석준 부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내년 우리 시장의 이 고점 레벨을 그렇게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결국 이 S&P 500이나 코스피의 차트를 이렇게 그려보시면 네. 나름의 이제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이제 박스권에 상단이 있을 거고 내려가는 예. 순간에도 상단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상단을 의미하는 건 예. 이익의 방향입니다. 예. 이익의 방향인데 내년도에 정말 중국의 드라마틱한 반등이나 미국의 생각보다 빠른 통화 정책의 전환 그리고 경기의 강한 회복, 네. 뭐 이익의 탄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되게 어려운 환경인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주가가 의미 있게 조정을 받아서 반등하는 폭에서 수익률이 높을 가능성은 전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하시고 추가적으로 조정받아서 그걸 기준으로 하면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데 네. 근데 저는 이익의 방향성의 레벨대가 한국은 나머지 국가들보다는 우호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상을 바라보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인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은 뭐 1월에 빠지고 간다, 3월에 빠지고 간다의 문제이지 상반기 이익이 빠지는 구간에서 지금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건 10명 중에 8명의 중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향성은 경제와 이익의 방향성 때문에 만들어지는 공통적인 컨센서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걸 다르게 보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박석준 부장께서도 이 코스피의 상단은 제한될 것이라는데 동의를 하시는 거군요. 네. 예, 대충 레벨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뭐 그 정도 레벨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밴드라는 거는 예. 사실 저도 그렇지만 올해 제가 월가를 보면서 느꼈던 건 어떻게 일주일 단위로 자신들의 생각을 저렇게 바꿀 수가 있지? 네. 근데 이제 그들이 하는 건 내가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변화된 세상에 빠르게 투자의 의견들을 전달해 주는 것들을 저희는 확인해야 되고 투자분들은 결과론적인 관점의 이야기보다는 과정론 쪽에서 네. 거기서 투자에 도움을 얻으셔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밴드라는 건 뭐냐면 2,600을 돌파할 수도 있겠죠. 저는 한국이 그래도 나머지 글로벌 국가 대비해서 훨씬 더 우호적인 환경이고 네. 제가 우려하는 내년도 상반기에 주가의 조정 구간에서도 이전 저점을 돌파하지 않을 만한 근거가 있을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밴드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로직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틀렸다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주가가 과열의 국면에 있는 그 정도 그림인데 저는 코스피가 2,700 정도를 터치하는 그림으로 밸류가 올라간다면 지금은 그 이익 상승의 로직을 찾기가 힘드니까요. 되게 과열된 과열권이다. 양이상. 네, 근데 내년에 그 과열권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 생각을 드리는 거죠. 가면 과열이고 과열로 갈 가능성도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네. 그죠? 이한용 본부장님. 내년에 지수 상단을 좀 체크하는 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내년에는 아까도 저희가 중국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이게 턴어라운드가 가미되는 구간이 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숫자로 만들어내기가 좀 녹록치는 않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턴어라운드라는 거는 이제 숫자는 아직 안 나오는데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동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단에 대해서 설정하는 건 좀 부담이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수 밴드 설정할 때는 사실 숫자 가지고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볼 때 기승전 결국 아까 환도 그렇고 뭐 경기 침체나 이런 거에 대한 방어력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익도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 영업이익 추이인데 사실 보면 저렇게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익 조정 하향 조정 받으면서 계속 내려왔던 상황이고 빨간색이 이제 2023년에 대한 전망치 수준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여기까지 내려오고 나니까 지금 좀 덜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밸류에이션은 먼저 금리 인상 때문에 한번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도 슬금슬금 흘러내리다가 분기 실적 때 한 번씩 확인하면서 저점 좀 잡아주는 형태가 나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 영업이익 전망치에서 저희가 반도체 거를 좀 빼보면 반도체 영업이익을 빼면 빨간색 차트가 꼴이 드는 모양새가 네.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은 결국은 이게 저희가 상단의 레벨 아니면 반등의 그 강도 이런 걸 잡아내려면 결국은 한국은 어쩔 수 없이 수출 지표에서도 반도체 네. 그래서 반도체 영업이익의 바텀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지수 상단을 결정하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하고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좀 있다라고 판단한 거 뭐냐면 코스피와 그다음에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인 거고요. 제조 순환 지표 자체가 뭐 아시다시피 출하 증가율에서 재고 증가율을 뺀 겁니다. 이게 약간 경기 선행 지수의 역할을 좀 하는 건데 네. 일단 제조업에서의 재고 순환 지표 자체가 반등이 좀 나왔다. 조금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제가 전 섹터를 다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의미를 보면 철강이랑 전기전자, 그다음에 반도체,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밑에서 꼬리를 살짝 드는 게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약간의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정체 구간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 섹터들을 다 긁어서 보면 1차 산업들에서의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한국 수출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조업에서의 바텀은 좀 잡혀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더 이상 침체가 안 가고 아니면 중국에서 지금 저희가 미팅들을 해보면 중국 기업들 아니면 한국에서 저희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공장 가동률들이 지금 대부분 한 40% 50%대 내외에서 지금 바텀이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재고가 슬림해지 있는 상태에서 수요가 좀 회복되고 락다운이 좀 풀리면서 이제 가동률이 좀 돌기 시작하면 저런 수치들은 당연히 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제가 말씀드렸다 아까 턴어라운드의 그 준비는 돼 있는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 이게 이제 내년에 저희가 상단을 숫자로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산업별로의 모멘텀이 뭐 그런 분위기를 좀 좌우할 가능성이 좀 크다. 예, 요걸 좀 첨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중국 변수가 크게 보시는군요. 중국 변수가 어떻게 내년은 아마, 락다운과 네. 또 그에 반한 경기의 부양이 이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틀지 네. 아니면 진짜 이 봉쇄를 풀면서 의료 시스템의 붕괴와 엄청난 사망자와 이런 것들이 쇼크로 네, 네. 올지 네. 그걸 참 분간해내기 어려워서 혹자는 네. 그걸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던데. 이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의 수요를 뜯어놓고 보면 네. 2020년 팬데믹이 진행되고 그해 하반기부터 예.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정부가 제재를 하고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기반으로 개인의 소득과 저축이 급진적으로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어디다 썼냐면 내구재 소비재에 썼어요. 근데 내구재 소비재라는 게 사전적인 의무로 4, 5년의 교체 주기가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게 이제 자동차, 가전, PC, 태블릿, 스마트폰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올해 상반기까지 이 2년의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유럽, 일본, 심지어는 한국까지도 다음 2년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내년에 크게 올라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가 가끔씩 유튜브를 보면 그 저점을 맞추는데 막 갑론을박을 지속하고 있는데 저는 되게 무의미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수요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쪽에서 V자형 반등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무슨 의미냐? 중국은 2년 동안 이 데이터들이 마이너스 20, 30%씩 갔어요. TV도 안 팔렸고
PC도 안 팔렸고 핸드폰도 안 팔렸어요. 자동차도 안 팔렸고요. 그나마 팔린 게 있다면 핸드폰은 안 팔리는데 애플 잘 팔렸고 자동차는 안 팔리는데 전기차 정도 나간 게 다거든요. 중국은 돌아선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반도체 수요 중에서 큰 게 예전에 없던 게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클라우드나 기업의 데이터 센터 투자거든요. 근데 미국과 글로벌은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ICT 지출이 있었는데 중국은 빅테크 기업들을 목을 조르다 보니까 투자할 여력이 안 만들어졌던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이 풀어서 완충작용을 나오냐는데 이게 네. 떨어지는 게 10이고 이게 올라오는 게 6이지만 한국은 포지션상으로 중국이 훨씬 더 큰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물론 중간에 쿠션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지만 이게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의미가 있죠. 네. 이한영 본부장이 왜 저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시냐면 2012년부터 봤던 사이클 때문이에요. 한국의 민감도. 그런 것들의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이클도 맞고 이게 예상보다 클 수도 있는 기대감을 존재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네. 반대 의견들도 있으니 저는 1, 2, 3월은 이 차이나에 대한 스터디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시점이다. 네, 그게 정말 더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밴드값의 상담보다. 네. 그렇군요. 근데 두 분이 뭐 정확한 상단의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일부 하시기도 하셨고 또 다른 얘기로 얘기를 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두 분이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변수가 무언지에 대해서는 두 분도 굉장히 공감대가 있군요. 그게 결국 중국이 될 것이고 중국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좀 틈틈이 많이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수 얘기는 이제 이 정도 하고요. 자, 올해 시장을 규정할 때 2차 전지, 태조, 이방원에다가 그죠? 또 상반기에는 경기 침체를 반영한 식음료라든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 이런 류의 주식들이 개별 재료주로서 이렇게 활동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명암이 좀 갈리기도 하고 자동차가 부활할 거라더니 다시 소비 부진 같은 걸로 현대자동차 이런 것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도 나오고 정말 이게 굉장히 텀이 짧게 움직였던 그런 시장인 것 같단 말이죠. 내년 시장의 성격 규정과 내년에 만약에 장이 여러분들이 보시듯이 전망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류의 종목들이 주도주 운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한용 본부장님. 제가 좀 농담처럼 표현해 드리면 내년장은 아재장일 것 같다. 아재? 아재. 저의 장이네요. 사실 저일 수도 있고요, 지금. 저는 부정하겠습니다. 근데 그 아재의 성격이 많이 바뀐 것 돈을 같아요. 안 벌더라도 스타일을 살리겠다? 네, 우리는 돈을 벌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표현드린 게 뭐냐면 사실 저희가 매니저들끼리 이게 본부장 장세다 아니면 대리 과장급 장세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본부장 장세일 것 같고요. 네. 그게 아까 앞서서 계속 나왔던 그런 얘기들, 중국의 턴어라운드, 거기에서 제조업과 소비의 턴어라운드 가능성, 이게 이제 그 시절을 많이 경험했던 매니저들 층이 거기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고, 그렇게 표현해서 보면 저희가 올해도 보면 태조 이방원이었지만 이 태조 이방원 장세가 7, 8, 9월에 벌어졌습니다. 그렇죠. 7, 8, 9월이 사실 마냥 좋은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네. 이제 FOMC 한번 6월 달에 해놓고 나서 잠깐 반등 나오는 구간이긴 했었는데 9월 달 보면 또 되게 급락이 나왔던 구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 태조 이방원의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지금도 연장선에 있는 네. 것들이 있는데, 이 말인즉슨 사실 아무리 힘든 시장이어도 전방에서의 수요와 모멘텀이 강하고 그 기업들이 실제 수주를 받아서 그 실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주가는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종목 장치를 보여줬는데 의미 있는 건 태조 이방원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개였다는 게 이게 중요하다인 거고, 태조 이방원에서 2차 전지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존의 원래 한국의 전통 제조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 제조업들이 수년간, 십수년간의 구조조정을 끝내놓고 그래도 살아 잘 남아 있었고 구조조정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수요가 발생하니까 글로벌 점유 1, 2, 3등 안에 딱 들면서 그걸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이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볼 때는 아재장이라고 좀 농담스러워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사이클에서 대장주들,
것들이 다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시총 중형, 대형 사이즈가 좀 많을 거고 그렇다고 보면 사실 지수에 그렇게 큰 급락보다는 악재는 있으니까 상단은 어느 정도 저희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되게 심플하게는 지수는 미니멈 박스권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섹터들이 모멘텀을 제공하는 종목과 산업 장세는 계속 벌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내년 시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예. 다 같이 턴해버리면 사실은 방향성을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되는, 약간은 좀 더 위로 봐도 되는 그런 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상반기에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고요. 그거는 사실 그때 가봐야 되지만 그 전까지는 일단 시장 자체,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땐 박스권을 상정하고. 근데 그 박스권이라는 게 뭐 하락 채널의 그런 박스권이라기보다는 횡보 채널의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라고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턴어라운드하는 종목 장세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중대형 경기 관련주가 일단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박석준. 저는 좀 다른 이야기를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년에는 제가 조금 더 베어리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보수적인 의견을 드려요. 왜냐하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제 내년도에 어떤 그림이냐면 얼마만큼이 금리의 고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정도의 수준부터는 이제 올리는 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레벨과 기간들이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수요를 부러뜨려서 침체에 가고 물가가 안정을 찾고 경기는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 내년에는 주식의 주도주를 잘 고르는 것보다 네.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주식이냐 왜냐면 채권이냐 부동산이냐. 이제 한 사이클이 지나갔습니다. 투자분들이 이 사이클을 지나면서 언제 주식을 사고 언제 주식을 팔 걸이라는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되도록 생각해 보면 그 다음 타이밍에 그걸 맞출 수 있긴 불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 사이클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 경우가 한 사이클이 끝나고 나면 결국엔 내 성적표가 되는구나 네. 라는 것들이죠. 그냥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주식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미국의 단기물 채권 금리가 4% 중반대인데 배당 수익률이 2%가 안 돼요. 한국의 5%가 넘는 예금 금리가 수두룩한데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려면 위험 프리미엄까지 붙어서 2장에서 10%, 15% 수익을 내야 되는데 종목장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흐름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이건 금리가 만들어 놓은 당연한 일들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네. 그리고 모든 자산이 다 흘러내려가 있는 구간인데 지금은 채권의 시대예요. 미국이 FOMC든 뭐든 연준을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한 달간 채권형 ETF들은 뭐 15%, 20% 상승한 ETF들도 많아요. 미국의 국채를 추정하는 것들이에요. 주식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이고 금리가 오른다고 금리가 빠진다고 성장주가 오르지 않았잖아요. 금리와 물가의 영향력은 갈수록 줄 거고 시장의 패턴은 변할 테니까요. 구간별로 자산에 대한 비중들을 조금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자산 배분의 비중은 저마다가 기대 수익률이 다를 테니까 자산별 군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내년도 적어도 1분기까지는 채권이 주식보다는 위험 보상 비율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견된 위험, 금리가 올라서 펀더멘탈이 깨져서 금리도 낮아지고 주가도 빠진다면 그때부터는 주식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높겠죠. 그럼 그 구간에 볼만한 자산들이 저는 신흥국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별 테마주를 봐야 된다면 수요의 주체들을 잘 보세요. 다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정부, 기업, 가계죠. 지난 2년의 수요 사이클을 보면 뭘 쫓아가야 되는지가 보이는데 정부가 미친 듯이 채권을 발행하고 중앙은행이 그걸 사주는 양쪽 완화가 진행됐죠. 그럼 이건 뭐죠? 다운 사이클이에요. 더하기는 힘들겠죠. 그 가운데서 정부가 미친 듯이 찍었던 채권을 개인의 호주머니에 넣어줬으니 소득이 올라서 가계 소비 지출이 늘어났는데 지금 잉여 소득까지 다 쓰고 막 신용 소비까지 지금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더 늘기 힘들어요. 그럼 내년에 희소한 성장에서 뭐가 올라갈까? 전 기업이라고 봐요. 기업은 매출을 늘려서
잉여현금을 늘린 애들이 있거든요. 이 잉여현금이 늘린 애들이 투자를 하는 방향성이겠죠. 그럼 이건 수주업이에요. 이하연 본부장이나 제가 일부러 개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수주업과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태조 이방원들을 좀 봐야 될 거고, 그 수주업과 관련한 부분에서 저는 산업재 주식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섹시한 테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 신용의 위험들이 되게 커지죠. 더 커질 수도 있을 겁니다. 미국이 지금보다 금리 더 올린다 그러고 달러가 강해지면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더 큰 위험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우량한 기업들도 회사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신용은 후행 지표거든요. 그렇죠. 내년도 하반기는 저점에서 뭘 사서 고점을 봤다 그러면 저는 우량 회사채들이 내년 하반기 정말 큰 캐피탈 게인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주식이 아니라 나머지 자산들에 대한 이해도들이 넓어지면 내년도는 올해보다 투자해서 먹을 네. 수 있는 공간들이 되게 많을 수 있어서 자산군을 좀 넓혀보셔라. 그러면 내년도 장은 따라만 가도 꽤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만한 자산들이 있다. 주식 하나만 고집하기에는 지금 주식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인다. 주식하시는 분한테 듣기 싫은 이야기로 이거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에 뭐 우리 박석주 부장께서 생각하시고 또 그것 자체가 또 투자자들에 대한 애정의 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자,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우리 주식시장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게 지금 저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의 대화의 범주에 있을는지 아니면 그 밖으로 나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그 느끼는 바 이 두 분이 생각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나 이런 마음은 방송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기대와 걱정으로 함께 맞이하고 있는 2023년 김효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전문가들, 운용자 또 분석가로서 정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의 말씀을 한 말씀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영 본부장님. 네, 사실 2022년 한 해는 저한테도 되게 힘든 장이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아서 투자를 했는데 2, 3일 뒤에 갑자기 바로 급락이 나와서 이제는 좋아하는 그 투자 매력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소위 말하는 투자 포인트가 시장에서 사라져버리는 네. 그런 엄청난 빠른 순환매 장세를 저희가 경험을 했었고요. 근데 그 말인즉슨 숫자를 숫자대로 정확하게 해석 안 했다라는 상황이 좀 벌어졌다. 저희가 해석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지쳐있던 이 투자 심리, 그다음에 뭐 사실 힘들어진 우리들의 계좌, 수익률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일 텐데 이제는 그래도 저희가 이 1년 동안 고난의 시간을 좀 지나면서 숫자를 숫자대로 판단해주는 시기는 이제 좀 진입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그거를 좀 반영을 해주기 시작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논리들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숫자를 계속 보여드리고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그걸 어느 정도 해석하셔서 그 저점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장기적인 롱런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좀 정상적인 시장으로는 가고 있으니까 지치신 마음이 있더라도 요즘에 저희 많이 유행했던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의 그 공부하는 열정이나 아니면 저희가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투자에 대한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잘 차분히 한번 연말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을 맞이하시면 사실 내년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올해보다는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좀 잘 회복을 넘어 성공으로 좀 가는 투자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한영 본부장께서도 올해 좀 힘드셨는데 내년에는 훨씬 더 좀 나아지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도 좋은 성과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석주 부장님. 네. 내년은 많은 게 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야기를 이어서 해보면 저는 지금 금융시장은 되게 모순 덩어리의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실업률이 떨어지기를 바라고 임금이 하락해서 소비가 위축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주가를 긍정적으로 가져가는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bad is good이라는 이 모순된 세상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인데 제가 되게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런 금리가 수요를 부러뜨리고 나면 그때부터 물가와 금리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네. 오래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bad is bad의 세상으로 올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이성적인 자산 배분을 할 수 있고 이성적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주식에 대한 저점을 잡는 노력보다는 세상의 변화와 관련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자산 배분에 대한 전략들이거나 유망 자산을 선별하는 네. 이런 것들에 더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bad is bad의 다음 세상 뭔지 아십니까? bad is over입니다. 결국은 예견된 악재를 맞이하고 내년도 금융시장의 환경은 올해보다 앞으로 긍정적이고, 끝난다는 거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기대 수익률이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보셨던 것처럼 V자형 반등이 나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은 시스템 리스크가 나오기가 어려운 나라가 된 것 같고요. 그 두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한 경기의 하방도, 상방도 그렇게 높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산별의 유망 자산들이나 희소한 성장, 저점을 잡는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갖는 자산들을 봐야 되니까 시장에 대한 이해나 난이도만 조금만 높으면 네. 올해보다 훨씬 괜찮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한 사이클을 보시면서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경험치들을 내년에 대입하는 구간이 나올 테니까요. 주식은 좋을 때하고 덮는 자산이 아닙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넓은 투자를 하시면 예견된 위험들을 겪고 내년도에는 긍정적인 수익률을 탐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을 거다. 네. 절망하시지 않고 시장을 떠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또 과도한 기대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하는 과잉 투자는 또 여전히 좀 경계해야 되는 한 해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네. 자, 호랑이의 기운을 기대했던 이민년 세계 경제는 정말 녹록치 않았습니다. 2023년 개묘년 새해 경제 역시 폭풍 한가운데를 항해하는 배처럼 불확실성으로 가득한데요. 영화 쇼생크 탈출에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하죠.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만들고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어차피 경제는 불안과 호황을 반복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당장은 힘들어도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2023년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